목요일에 뭐 하세요? 저희 지금 만날래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만나요의 DJ 션입니다. 국제기구, 외교부 전 장관 등 다양한 곳에서 커리어를 쌓으신 저희 자랑스러운 선배님 강경화 전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미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73학번 정치외교학과 졸업 강경화입니다. 지금은 그 장관을 직에서 내려와서 한 3년 잘 쉬다가 또 학교의 사회공헌원에서 마련해 주신 특임 교수라는 좋은 아주 그리고 뜻깊고 즐거운 자리에서 있다가 최근에 뉴욕에 있는 아시아 소사이티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너무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근황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 있는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CEO로 임명되셨다고 회장. 네, 회장님으로 네, 네. 임명되셨는데 혹시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말하자면은 비정부 기구죠. NGO라고 하는. 근데 1956년에 존 D 록펠러 3세가 미국과 아시아 간의 그 유대 강화, 상호 이해 깊이 이런 미국과 아시아에 관해 그런 어떤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 56년에 만들어서 거의 70년이 다 됐죠. 네, 초반에는 그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주로 했고 뭐 교육 사업도 했고 최근에는 정책, 그러니까 현안 연구, 정책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NGO들 중에서도 가장 유서가 깊고 네. 뉴요커들 사이에는 많이 알려진 또 최근에는 뉴욕을 넘어서 미국의 주요 도시에도 또 아시아 소사이티 지부가 있고 세계 곳곳에 또 아시아 소사이티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 기구입니다. 비정부 기구입니다. 네네. 저희가 보니까 대학원을 미국에서 다니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 후에 다시 미국 가서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때랑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대학원 때는 너무 오래된 얘기고요. 네. 그 이후에도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그 한국 외교관으로 한 5년 살았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는 또 UN 고위직으로 또 한 4년 살았습니다. 네. 뉴욕에서 그 전에 한 통틀어서 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뉴욕으로 가서 굉장히 낯익은 환경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편한 환경인데 뭐 대학원 때랑 비교하자 그러면 뭐 굉장히 차이가 나죠. 대학원 때는 앰허스트라고 하는 마사추세츠 아주 한가하고 정말 캠퍼스 위주의 그런 작은 동네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뉴욕이라고 하는 가장 그 어떤 그 현대 사회의 그런 어떤 그 미국의 그런 경제의 그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 생활이죠. 그러니까 네. 생활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뭐 주말에 여행이나 이런 것도 좀 자주 가는 편이신가요? 지금은 취임한 지 3개월이 채 안 돼서 네. 아직까지는 그런 여행 뭐 출장은 자주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뉴욕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 그런 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사라 그럴까요? 센터라 그럽니다. 우리는 네. 그런 센터 방문을 벌써 홍콩, 일본도 잠깐 갔었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또 LA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놀러 다닌 여행은 주말에 아직 없었고 업무차 출장은 자주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이제 한국인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혹시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더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한국의 위상이 그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경제 발전은 뭐 민주화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그 우리 젊은 그 예술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가 엄청 뜨잖아요. 그 K 팝, 뭐 K 드라마, 뭐 K라고 붙이면은 다 장사된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더
사람 한국인들이 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저기 뭐 관심의 대상이 되죠. 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제가 저희 그 한참 선배인 그리고 기존 세대 중에서도 이제는 많이 나이가 든 편에서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생동감, 창의력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들이 다 길을 잘 닦아 놓아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도 저희 학교 선배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좀 대학 생활 관해서 네,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연세대학교 다니실 때 어떤 학생이셨나요? 예, 저는 뭐 공부는 뭐 열심히 해서 학점은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노는 거 신체적인 활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테니스나 이런 그 운동을 좋아했고 늘 테니스 라켓을 하나씩 메고 다녔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연고전은 물론이고 운동 시합 구경 다니는 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생각했어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기도 그렇게 네. 기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니스 동아리를 하셨나요? 그때는 동아리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학교 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도 아직도 좀 가끔 만나는 편이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정말 소중한 인연이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활동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그 연세 영자신문사 애널스 기자를 했습니다. 1년 네네. 한 반 기자하고 이제 편집 일을 했는데 그때는 뭐 5명, 어때는 뭐 3명 이렇게 아주 작은 팀이었는데 네. 그때에 같이 일을 했던 선후배들이 아직도 친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애널스를 보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학생들도 많지만 네. 그때가 어려운 가운데 같이 일을 했던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커졌거든요, 지금은 애널스가. 많이 네. 그때는 인쇄를 한다 그러면 활자를 뽑아서 어, 그야말로 인쇄하듯이 했는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매뉴얼 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쇄소 가서 뭐 밤샘 작업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자 신문을 만드는 동아리인데 그럼 그 당시에 기자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굳이 뭐 기자직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제가 늘 어려서 미국에서 영어를 배워서 늘 영어를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네. 학교에 들어오니까 아마 영자신문에 있는 선배가 어디에 영어를 잘하는 후배가 있다는데 스카우트 해와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영자신문사에 있는 선배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자가 된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와, 그때도 스카우트를 당하신 정말 우수한 인재셨네요. 네, 그러면은 영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어릴 때 잠깐 산 덕분에 좀 영어를 지금 이렇게 잘 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때 어려서 영어를 그러니까 저희 부친께서 네. 제가 어렸을 국민학교 시절에 이제 미국에 일이 있으셔서 온 가족이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4, 5, 6학년을 말하자면 미국에서 다니면서 이제 그때 영어를 터득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영어 강의가 있고 네. 영어를 쭉 배우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때 영어만 갖고 지금의 영어가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때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영어를 잘하니까 이 일을 해봐.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또 저의 영어 역량이 강화가 됐고 그래서 그 영어라는 그 능력이 언어만 해서 이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그 영향을 발휘하면서 제 영어 능력도 계속 꾸준히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말하자면은 뭐 장관할 때도 영어 스피치 같은 걸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유엔에 있을 때는 뭐
그 유엔 고위직으로서 문서 작업도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민감한 거는 그 안보리. 뉴욕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또 제네바에서는 인권이사회, 이런 그 이 협의체, 정부 간 협의체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유엔 고위직으로서 중심을 잡고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임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이 발표력 이런 네. 게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키워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는 뭐 아시아 소사이티라고 하는 회장직을 하지만 또 네.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네. 정부의 일하고는. 그래서 또 이런 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맥에서의 또 필요로 하는 그러한 표현력, 언어력, 이런 거를 또 제가 또 새로 터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꾸준히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네네, 계속. 네네. 오. 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여기 네. 라디오 오신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특강도 몇 번 예. 하셔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좀 학교와 후배에 대한 애정이 예.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이 뭐 저뿐이겠어요. 뭐 학교를 졸업한 저는 제가 학교도 뭐 졸업생이지만은 제 시집 온 시댁이 바로 학교 서문 옆이어서 네. 지금도 거기 있고요.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도 아이 셋도 다 연대 동산에서 즐겁게 놀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그 특임 교수라는 자리를 주어서 작년 9월부터인가요? 이제 학교 캠퍼스를 뭐 일상적으로 드나드는데 정말 그 이 연세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네.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세라는 이름의 속에 들어온 그 모든 가족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대학 생활 때 이건 좀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 그런 어떤 그 분주하게 돌아다니느라고 충분히 더 책을 좀 많이 읽었었으면 우리 특히 한국 문학. 네. 제가 장관 퇴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한국 우리 문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시절부터 우리 문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세 너스라고 하는 좋은 경험을 했지만 봉사 동아리에는 제가 동참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그런 어떤 어떤 뭐 나의 능력을 키운다거나 나의 그런 어떤 바람을 떠나서 남을 위한 봉사 활동, 그런 경험을 그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되돌이켜 보니까 대학 시절에 좋은 친구들하고 그런 활동을 동참했더라고 하면은 참 보람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봉사랑 네, 정말 꼭 한 번쯤 해보면 네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KBS PD 겸 아나운서, 세종대학교 조교수, 외교통상부 장관의 보좌관, 그리고 유엔 정책특보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셨습니다. 원래부터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분야별 관심이 다 있었다기보다도 제가 어려서부터 영어를 습득을 했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영어를 못하는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영어 잡지, 영어 텔레비전, 뭐 영어 노래, 이런 그 영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관심 영역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그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꼭 이걸 하고 싶어, 꼭 이걸 하고서 그렇게 해서 난 꼭 이게 하고 싶어 해서 했던 거는 외교부 입부입니다. 외교부 입부는 우리나라 외교 기여하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네. 오래 트라이를 한 끝에 성공적으로 입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어가 조금 핵심이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외교부가 가장 가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이 되셔서 정말 화제가 됐었어요. 혹시 그 재임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전에 제가 유엔에 10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욕에 4년, 제네바에 6년. 그래서 유엔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었죠. 근데 우리 그때 판문점 정상회담, 그다음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호응을 해왔습니다. 네. 그 개인 이메일로 축하도 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요새는 더욱더 그 심화가 됐지만 그 평화의 뉴스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평화보다는 분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평화의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유엔에 있는 친구 또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게 역시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와중에 코로나 초반에 터졌을 때 그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돌아오고 싶은 국민들을 위해서 비행기를 띄워서 네. 3번에 걸쳐서 이제 국민들을 국내로 이제 모셨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여러 가지 좀 아슬아슬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그 당국도 네. 이게 그러니까 외국의 비행기가 들어와서 그 나라 국민을 싣고 나가는데 이 정체를 모르는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검역을 해서 보내야 돼.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다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 오시고 싶은 국민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시고 왔습니다. 3편에 걸쳐서. 네. 그래서 그 비행기 한 대가 여기 내릴 때마다 네. 참 뿌듯했습니다. 아. 네, 하여튼 그때는 뭐 비행기를 보내는 그 승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병약을 철저히 하고 네. 갔었고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도 발열 검사를 하고 앉는 거리를 두고 뭐 이러고 모든 게 뭐 무지의 상태에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네. 그때 무한 교민들을 이제 잘 국내로 모셔왔고 그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국민들 오시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무사히 모시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네. 네,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네,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좀 큰 그런 활동을 할 때는 보통 몇 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이 되나요? 외교부에서? 우한 코로나 때는 그때 저희가 좀 준비가 돼 있었던 게요. 네. 그 외교부가 주관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어떤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거는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났지만은 우리 국민이지만은 우리가 직접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 그 현지에 있는 그 나라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과 권리가 있는 거죠. 조사든 보상이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나서서 그 나라 정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말하자면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주무부처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행안부죠. 그렇지만 행안부는 외교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외교부의 그 책임인데 그리고 이게 영사 업무예요. 말하자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 업무인데 그 외교부가 전통적으로 영사 업무가 좀 약했어요. 외교부 그러면 이제 외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일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인식이고 네. 우리 국민들 위한 영사 업무는 부수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장관으로서 한 가지 정말 맘먹고 추진했던 게 이 영사 업무는 우리의 주무다. 뭐 해외에 있는 공관원들은 물론이고 본부에서도 그렇고 공관에서는 대사이야 모두 영사직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은 영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대사이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 노선이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많이 해외 여행을 하시면서 네.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이 대응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을 그러니까 긴급 대응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을 만들고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참 다행이었죠. 네. 네. 안 그랬으면 정말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더 들었을 그럼요. 수도 있게. 그 전에 좀 또 그 영사 긴급 대응 팀을 만들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그 능력을 발휘했던 그것이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하여튼 아주 즉각 대응으로서 잘 해외에 있는 큰 사고를 저희가 잘 대응했다는 경험이 있었고요. 네. 거기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노하우도 쌓이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저희가 많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하신 경험을 보면 다양한 나라에 있는 분들과 끊임없이 일하셨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걸 통해서 느꼈던 점이 있으신가요? 예, 뭐 일도 일이지만 뭐 유엔에서 인권 인도 지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인권이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뭐 자연재해든 전쟁재해든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주 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세상에 험한 데를 유엔이 있다 그러면 뭐 세상에 뭐 이 국제적인 도시 이런 데를 주로 출장을 다닌다는 그런 그 피상적인 인식이 있지만 사실 유엔의 그 본업은 그런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데를 많이 다녔는데 가서 보면은 참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아무리 그 취약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 인종이나 국적이나 상관없이 자기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 상당한 이 존엄성의 보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네. 그거는 뭐 아무리 전쟁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은 생존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네.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그 디그니티 네. 그거를 이제 보존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존엄성이라는 게 이렇구나. 음. 그리고 그 존엄성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웃의 존엄성이 손상이 됐거나 그랬을 때는 서로 도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지 개인의 존엄성을 넘어서 인류의 존엄성이 네. 이제 지켜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그 국가 간의 많이 그 갈등, 네. 분열, 분단 네. 이 추세가 많이 깊어지면서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 유대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유대가 약해지면 인류애가 약해지고 인류애가 약해지면은 결국은 나의 존엄성도 네.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가 현재 추세인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어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나의 존엄성뿐이 아니라
남의 존엄성, 네. 나의 권리와 자유 이것도 같이 가야지 전체적으로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존엄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여러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남수단에 네. 전쟁을 피해서 이 난민촌에 있는 이 방문을 난민촌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유엔 때죠. 근데 아마 이 난민들 총하면 대개 여성과 아동들이에요. 남성들은 전장에 가서 싸우고 그러느라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난민촌에 근데 이제 그 대표로서 어떤 네. 할머니께서 이제 대표로 쓰시고 쭉 나열해서 이제 이렇게 환영을 한다고 그 마을 전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전쟁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아주 깡마르셨어요. 정말 살까지 이게 뼈에 붙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깡마르신 할머니인데 네. 저한테 먼저 던지는 인사 말씀이 되게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묻더라고요. 제가 아마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먼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당장은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네. 그리고 그 도움을 주러 온 유엔의 직원인데 그 예의를 차린다는 거는 와. 그 예의를 통해서 내 스스로의 내가 이렇게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명 깊었습니다. 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먼저 안부를 묻는 네, 정말 감동이네요. 네. 네. 그런 인도 지원 현장에 가면은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인도 지원 현장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취약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다닐수록 이런 사람들을 더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럼 이제 너무 궁금했던 건데 혹시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예, 너무 평범하고 저는 요새 제 나이가 들수록 제 아이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다시 다짐을 합니다. 우리 올해도 선하고 의롭게 살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좌우명이라 그러면 좌우명이겠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선하고 의롭게. 의롭게. 네. 와, 정말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도 같지만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한국 대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근데 뭐 요새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요. 네. 특히 뭐 AI 등장 이후 그다음에 뭐 제너러티브 AI로 해서 뭐 기술이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세상이 너무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급변하는 그쪽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겠고 네. 필요한 고민이고 하지만 조금 더 이 긴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변할수록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는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아야 돼요. 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사람의 수명은 더 연장이 되고 네. 그래서 그 양쪽을 밸런싱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했을 때는 그런 어떤 고뇌 네. 그런 게 끊임없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고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지적인 게으름을 네.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으로 나태해진 그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나태해지지 않? 한편으로서는 나태할 수가 없는 정보 환경이죠. 뭐 네. 너무 보아야 될 게 많고 읽어야 될 게 많지만은 하나의 맹점은 각자
자기한테 편한, 자기한테 자기가 듣고 싶고 네. 보고 싶은 그런 정보들만을 보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우리 정보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에코 체인버리라 그러죠. 각자의 정보 에코 속에서 살아도 뭐 늘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은데 그거보다는 하여튼 불편하더라도 그 경계를 깨서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쪽의 얘기도 계속 듣고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지적인 그런 어떤 경각심 네. 그런 거를 갖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좀 네, 되뇌이면서 스스로. 네, 네. 살아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되게 이루신 게 많은데 앞으로 남은 버킷리스트나 목표가 아직 있으신가요? 버킷리스트라 그러면은 사실 이 외국에 살면서 뭐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네. 여행이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업무차 간 거지 뭐 이 관광 목적으로 다닌 여행은 별로 없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요새는 그 관광 목적의 해외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것도 가서 외국 영어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사실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이 한국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느껴보지 뭐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의 이 곳곳 구석구석에 네. 이런 그 편하게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 한국의 여러 이제 이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게 네. 저의 버킷리스트였는데 네. 잠시 또 지금은 다시 일을 하는 그 자리에 돌아갔기 때문에 몇 년 보류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미국에 계시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국내 중에 제일 가고 싶은 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부여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뭐 워낙 국토가 좁고 이젠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모든 도시들이 모습이 비슷해요. 네. 어디 가나 뭐 비슷한 가게, 비슷한 길에 그래서 도시만 봐서는 그런 특색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쉽고요. 네. 근데 다녀오신 분들이 부여는 여전히 부여다. 부여는 아주 그 부여의 그런 어떤 그 전통, 그 모습, 역사 이런 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부여를 꼭 가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여태까지 국내에서 다니셨던 곳 중에 제일 좋았던 데는 있으신가요? 많이 못 다녀봐서요. 네. 근데 지금 그 서울하고 그 거제에 제가 장관직을 그만두고 우리 가족이 거기 거제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제를 뭐 제2의 집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거제가 참 아름답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질문들을 통해서 다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올해 기후 변화로 기후 이상 현상이 뭐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여름은 한없이 더운 여름이 되고 네. 그래서 그 과거에 알던 우리의 그 계절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 그다음에 기후 변화는 뭐 나라와 뭐 문화 어디에 있건 이거는 전 인류에게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도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강경화 선배님과 함께한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 저는 이번 학기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번 학기 정말 열심히 청취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모신 게스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감명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학기에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학기에 만나요.